공격, 충독을 스스로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내가 똑같이 공격을 하면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는 끝나지가 않아요. 불행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지 않은 불행의 늪, 불행의 끈을 끊어 주려고 하면 내가 멈춰야 돼. 내가 스톱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저 사람이 나 막 자극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화내고 이거는 되게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이렇게 해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를 한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또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223 페이지를 보면 앨리스가 제안한 분노 감정 조절법이 있어요.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조절해야 되잖아요. 조절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선악에 대한 유연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나는 옳아. 너는 틀려." 이러기 때문에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대 차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만일 제 연령대에서 80 대가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80대 연령대는 그게 바람직한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80 대의 연령대에서는 아들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80대 어르신이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연령대에서는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눈에서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는 거지. 단지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하. 이 연령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더 두 사람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을 수 있어요. 저 사람도 나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함께 설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 절충이에요, 절충. 음.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혈질인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바뀌어요. 갑자기 다혈질인 사람이 욱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종교 인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또 그랬구나.' 이렇게. 그런데 과거보다 쪼끔 나아졌으면 그냥 고맙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인제 애니어그램 검사했잖아요. 번호 유형별로 건강하지 못할 때 보이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 주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타인이 계율이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현실적 평가하는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음 소젖도 너무 쥐어짜면요 우유 아닌 피가 나와요. 그리고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지저분함 또 좋지 않은 것도 공존한다라는 것을 아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100 이라고 하면 20%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100의 20%를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 이 80%가 100이 되면서 그 안에 또 20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좋아요. 또 처벌보다는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대응법이 좋아요. 사람이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어요. 음. 우리가 음 죄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면 그건 죄가 돼요. 음. 죄는 미워해도 되는데 사람을 미워하면 그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나의 분노 감정을 좀 더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불안과 공포예요. 불안과 공포는 자, 우리가 위험과 위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에요. 제가 아마 초창기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좋지 않았던 그런 트라우마, 상처, 카르마 뭐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에 이렇게 막 이렇게 불행으로 이렇게 가득 차져 있으면은 어 불안과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내 무의식적인 거 안에 어떤 내면 아이의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행운 체질로 바꿔 나가면 이 불안과 공포는 감소가 돼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또 내가 어린 시절의 어떤 내면 아이에 대한 치유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공포감이 줄어들어요. 어. 자, 여기 보면 사회 불안 장애, 사회 공포증 이런 것들은 위험과 위협에 대한 과도한 평가예요. 실제로 위험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명 앞에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 무대 공포증이 있다? 근데 그 군중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나친 거죠, 지나친 거죠. 또 불안과 공포에 대한 행동적 반응이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내가 회피하고 도피하죠. 그럼 그거는 더 커져요. 어. 내가 그 불안으로부터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더 그건 커져요. 저는 아이들 상담할 때도 "선생님 어느 순간 아이들이 무서워졌어요." 그러면 제가 스톱하라고 해요. 스톱. 음.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그 아이들이 너를 해하지도 않았는데 너가 이렇게 그 아이들의 공포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요게 좀 과도한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요. 음. 그러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줘요. 음. 그리고 경계하고 또 불안 감소 행동 또 분노 그러니까 이런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회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안을 감수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오히려 "너 탓이야."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음. 자, 불안 극복법으로 또 하나 우리가 인제 앞서 시간에는 아침 질문법이 있었잖아요. 이 저녁 질문법도 있어요. 우리가 불안 요거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이 삶의 의욕으로 가득 차고 내 안이 자신감으로 좋은 걸로 긍정적인 걸로 가득 차지면 단박에 불안은 극복해낼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무서워서 학교를 못 와요. 학교를 못 오면 나만 손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은 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가서 용기 있게 아이들과 마주 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만 불안으로부터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자신감을 가져야겠죠. 자, 여기 한번 저녁 질문법이 있어요. '나는 오늘 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좋은 일이 나에게 많이 생기려고 하면 내가 매일매일 공덕을 쌓아야 돼요. 누군가를 칭찬해 주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길가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매일매일 해야 돼. 내가 1,000 원이라도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칭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인형이라도. 저는 뽀미 인형이 있어요. 아들이 독립하고 나서 좀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놔두고 간 그 뽀미 인형을 제가 엄청 사랑해 주고 엄청 품에 안고 내가 그 인형을 칭찬을 해 줘요. 인형에게라도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했는가 이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중재의 힘을 배웠어요. 중재의 힘. 음. 사남매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제가 너무나 가볍게 유연하게 잘 경청해서 중재를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윤정아 너무 기특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냐면 얼마든지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도 상호 유익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제가 배운 거죠. 또 세 번째는 오늘 내 삶에서 발전을 이룬 것은 무엇인가? 또는 '내가 오늘 이룬 것을 어떻게 내일을 위한 투자로 활용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내가 이룩한 것을 내일 내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녁에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아침 질문법을 또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면서요. 불안? '나 내일 학교 안 갈 거야.' 막 이렇게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죠. 당장 가게 돼요. '나 당장 갈 거야. 내일 그 친구를 마주해서 절충안을 찾아낼 거야.' 이런 어떤 용기가 마구마구 샘솟는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슬픔과 우울이에요. 자, 슬픔은 상실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 반응이에요. 우리가 인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빈 둥지 증후군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인제 5 식구가 살다가 분가해서 3 식구가 살다가 아들이 대학 들어가면서 서울 집으로 올라간 거예요, 독립해서. 그 남편하고 둘이 살았는데 남편하고 둘이 살게 되니까 아들이 이 차지했던 게 굉장히 컸나 봐요, 저는. 근데 왜냐면 이제 막 아들을 너무 이뻐하고 금이야 오기야 막 손잡고 식사하고 진짜 눈에 꿀 떨어지게 아들을 사랑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갑자기 아들의 존재가 사라지니까 정말 마음이 빈. 그런데 그렇게 비어 있을 때 다정한 친구가 내게 왔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그 명상법, 어떤 집단 상담을 또 하게 되고 이러면서 가볍게 이런 슬픔을 극복해 냈어요. 자, 그다음에 우울이라는 것은 뭐냐면 슬픔의 감정이 지속되면서 의욕 상실과 무기력 상태가 나타나면 이게 우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이 되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슬픈 감정이 지속이 되면 의욕을 잃어요. '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하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되고 무기력 상태가 되면서 인제 우울로 발전하는 거죠. 자, 슬픔과 우울의 행동적 반응이 있어요. 이거를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반추 하는 경우도 있고, 지지받기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원망과 분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슬픔을 이겨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227 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 상실의 슬픔과 아픔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분히 공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하고 이렇게 아픔이 있을 때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집단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극복 가능해요. 또 상실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나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서서히 채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이별과 만남의 연속이에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도
항상 곁에 있지만은 못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는 이 아이들을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또 상실감이 찾아오겠죠. 그러면 그 상실감을 다른 사람으로 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극복해 내면 되는 거죠. 음. 자, 네 번째 인제 외로움이 있고, 또 다섯 번째는 죄책감과 수치감. 우리가 죄책감과 수치감은 도덕적 잘못, 또 자기 이상과의 괴리감, 이런 것들을 죄책감과 수치감이라고 해요. 또 시기와 질투, 타인하고 비교하고 뭐 애정의 경쟁 상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기와 질투예요. 그다음에 혐오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부감, 뭐 저항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중에서 외로움과 시기와 질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228 페이지를 펴 주세요. 외로움.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고립감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혐오적인 불쾌 감정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연결을 하도록 동기화를 해요. 그러니까 외롭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외로웠어요, 아들이 떠나고 나서. 아들이 인제 독립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집단 상담도 하게 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외로움은 경미한 수준에서는 불안감과 유사하지만 이 외로움이 심하고 장기화되면 우울감으로 발전해요. 또 외로움은 사회적 상황의 특수성에 의해서 촉발되기도 하고요. 또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서 유발돼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 시기와 질투를 살펴보겠습니다. 231 페이지를 펼쳐 주세요. 자, 시기는 내가 원하지만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부러움과 시샘의 감정을 의미해요. 제가 청소년들 상담해 보면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많이 시샘을 해요. 왜냐하면 외모는 내가 우월한데 저 친구가 공부를 잘해. 그러면 엄청나게 또 이제 시기를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나는 공부는 잘하는데 저 친구보단 키가 작아. 그랬다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시기예요. 또 질투는 삼각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좋아해요. 그 둘이 사귀어요. 그런데 어느 날 C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내가 사귀는 사람을 계속 유혹을 해 보세요. 그러면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둘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둘이 좋아하는 사이인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짝꿍을 계속 유혹을 한다든지 내 짝꿍에게 교태를 부린다든지 이러면 정말 질투의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키다리 아저씨 예로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질투는 간접적으로 은밀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초래하여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게 막 우리가 질투가 났을 때 이거 표현하기가 참 난감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지만 열받고 이러기 때문에 은근슬쩍 이것을 돌려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인제 오해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그 시기와 질투의 예시를 키다리 아저씨 예로 들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그 키다리 아저씨를 제가 인제 청소년 상담하다 보면 인제 동화를 활용해서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은 그 키다리 아저씨, 뭐 빨간 머리에 뭐 이런 동화를 활용해서 이야기 치료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키다리 아저씨의 30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키다리 아저씨하고 키다리 아저씨가 저비스예요. 저비스하고 주디하고 막 밀당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1화서부터 40회까지 있는데 제가 이거 무한반복 여러 번 봤어요. 그중에서 이제 30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이 저비스가 인제 얼떨결에 고아원에 있는 주디를 후원하게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보내야 되는. 그러나 답장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제 후원을 하게 돼요. 근데 주디를 이렇게 주디의 편지를 보게 되면서 저비스가 주디에게 이제 관심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다리 아저씨 저비스는 그 주디가 있는 기숙사의 룸메이트의 사촌 오빠예요. 그래서 주디가 있는 학교에 사촌 오빠라고 하면서 첫 대면을 하게 돼. 이게 첫 대면이에요. 근데 첫 대면에서 주디가 학교 소개를 하고 이러면서 정말로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저비스가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 저비스가 인제 주디를 어린아이로 보지 않고 사랑하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인제 어느 날 주디를 또 좋아하는 남자가 등장해요. 그 남자도 나의 룸메이트인 어떤 셀리의 사촌 오빠예요. 지미라는. 근데 지미는 운동선수고 아주 잘생기고 핸섬하고 이런. 그래서 이 그 주디가 편지를 쓸 때마다 이게 진짜로 저비스 입장에서 열받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디를 좋아하게 됐는데 주디의 마음속으로 짐이라는 존재가 막 들어올 것 같은 막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럴 찰나에 주디가 편지를 쓴 거죠. 여름방학 때 캠프에 초대를 받았고 그 캠프에 셀리의 사촌 오빠인 지미가 온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지미 오빠가 자신에게 말 타는 거, 카누 젓는 법 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했다고 하면서 이 캠프장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막 애걸을 하면서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저비스가 단박에 거절해요. 가지 말라고. 어. 왜냐하면 이 순간 이 저비스는 질투의 화신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디를 사랑하는데 주디를 좋아하는데 주디가 캠프에 가서 정말 나의 그 연적인 상대 남자로부터 카누 이거 하는 거 배우고 뭐 배우고 이럴 거 생각하니까 막 이 분노가 이 그 질투가 뭐 이거는 상상 초월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캠프장 가면 안 된다고 전보를 띄우고 그리고 거기 가지 말고 농장 가 있으라고. 음. 농장 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주디는 어떨까요? 엄청 상처받은 거예요. 후에 그러니까 후원자로부터 통제를 받는 비애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키다리 아저씨의 주디는 건강한 소녀예요. 나의 삶을 바꿔 나가려고 하고 또 적극적으로 내가 후원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서 내가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아주 멋진 여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디도 열받아서 편지를 안 보내요. 한 2달 정도. 그래서 이 사건에서 주디는 엄청 상처를 받았고요. 그 흔적이 편지에서 느껴지는 거죠. 특히 어디 가겠다는 허락을 받을 때 아예 허락을 안 받는다든지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독립하리라." 이러면서 인제 그 농장에 와서 씩씩대면서, 그래도 인제 주디가 건강한 소녀다 보니까 거기서 또 승화를 해요. 이 분노의 감정, 하나의 감정을 글을 쓰면서 소설을 응모하는 그런, 거기에 바로 저비스가 오죠. 근데 주디는 저비스가 키다리 아저씨인 걸 몰라요. 그냥 본인이 호감을 느끼는, 그리고 인제 실제로 주디도 지미 오빠보다는 저비스를 더 좋아해요. 그냥 사촌 오빠, 내 친구의 사촌 오빠인 저비스만 보면 심쿵심쿵하면서 좋아하기 때문에 키다리 아저씨인지는 모르고 농장에 왔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그래서 둘이서 밀월 여행 그러니까 밤에, 야 새벽에 나가서 같이 낚시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지미가 주디에게 해 주겠다고 했던 것들을 다 누가 하냐면 저비스가 해 주는 거예요. 저비스가 이 모든 걸 해 주면서 인제 그 자신의 어떤 질투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어 이렇게 어떤 다스리면서 이제 어떤 사랑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제 첫 키스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알게 되는 어떤 장이 이 데이트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어떤 키다리 아저씨라는 어떤 동화 속에서의 어떤 질투의 어떤 예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남녀 간에 제3 자가 등장하면 질투의 화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소설에서, 동화에서 정말로 주디가 성숙하게 나와요. 그래서 삼각관계에 있을 때요, 정확하게 지미에게 전달해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미가 고백을 했을 때 애매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거절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미가 어 마음을 접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는 나의 행복한 어떤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삼각관계에서 애매하게 나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양다리 걸치다가 두 사람 모두 잃게 되는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자, 탐구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분노는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주된 감정이에요. 최근에 누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또 분노를 느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과 어떤 일로 분노를 느끼는가? 우리가 화가 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분노를 느끼면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가? 그러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가 아니면 나빠지는가? 어떤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자, 분노는 나에게 긍정적인 자원이 될 수도 있고요. 분노는 나를 불행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밤은 우리 키다리 아저씨를 떠올리면서 싱쿵싱쿵하면서 행복하게 보내기를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